안녕하세요. 안티고네 니나입니다. 인간의 대지 제6장 사막에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 또 길어서 한 반 정도만 읽을 겁니다. 6. 마라케시로 가는 비행기에 나를 좀 숨겨주시오. 무어죽의 노예인 그 남자는 GB에서 저녁마다 이런 짧은 소원을 내게 전하곤 했다. 그러고 나면 살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듯 그는 정절을 하고 차를 준비했다. 자기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의사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고 믿었기에,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에게 도움을 청했기에 그는 이제 하루 동안 마음이 편안한 것이다. 그는 주전자 위로 몸을 수그리고 자기 인생의 소박한 영상들, 마라케시의 검은 돼지, 분홍빛 집들, 빼앗겨버린 보잘것없던 소유물들을 되새겨본다. 그는 내가 침묵한다고, 내가 자기를 빨리 구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닮은 인간이 아니라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할 힘, 자신의 운명이 언젠가 불어올 순풍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일개 조종사이자 단 몇 개월 임시로 GB곳 비행장의 책임자로 와 있을 뿐이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스페인 유세에 면한 막사 한 채, 그 막사 안에 대야 하나, 소금물이 담긴 물병 하나, 너무 짤짤한 침대 하나밖에 없었기에 나는 내가 지닌 힘을 과신하지 않았다. 바르크 영감, 그건 두고 봅시다. 노예는 모두 바르크라고 불린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바르크였다. 4년 동안 붙들려 있었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왕이었던 때를 기억했다. 마라케시에서 뭐를 했나 바르크. 아내와 세 아이들이 아직도 살고 있을 마라케시에서 그는 근사한 일을 했었다. 저는 가축 몰이꾼이었고 이름은 모하메드였죠. 그곳에서는 지역 관리들이 그를 부르곤 했다. 모하메드, 내 소를 몇 마리 팔아야겠는데 산에 가서 소 좀 찾아오게. 또는 내 양 1000마리가 들에 있는데 놈들을 좀 더 높이 끌고 가서 방목 좀 시켜주게. 그러면 바르크는 올리브 나무로 된 제왕의 지팡이로 무장하고 양떼의 이동을 감독했다. 암양떼의 유일한 책임자인 바르크는 곧 태어날 어린 양 때문에 걸음이 빨라진 양들의 속도를 늦추고 게으른 놈들은 다독였고 양들의 신뢰와 복종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지금 올라가는 약속된 땅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자 별들을 보고서 길을 읽는 법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양들에게는 절대 전수할 수 없는 기술을 묵직하게 품은 채 홀로 휴식할 때와 샘물 먹을 때를 지혜롭게 결정했고, 밤이면 그토록 무지하고 약한 존재에 대한 애정에 사로잡혀 무릎까지 양털에 쌓여 의사이자 예언자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랍인들이 그에게 접근했다. 우리 남쪽으로 짐승떼를 찾으러 갑시다. 그런 후 그는 오랫동안 걸어야 했고 사흘 후 반군지역 경계 부근의 한산한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누군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마르크라는 이름을 붙이더니 그를 팔아넘겼다. 나는 다른 노예들도 알고 지냈다. 매일 그들의 텐트로 차를 마시러 가곤 했다. 거기에서 유목민들은 단지 몇 시간 머물려고 깔아놓은 사치품인 양탄자에 맨발로 누워 그날의 여정을 음미해보곤 했다. 사막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느껴진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사람들은 밤을 향해 팔다리에 땀을 씻어낼 시원한 바람을 향해 걸어간다. 동물이나 인간은 태양의 열기 아래에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이 거대한 물가로 행진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빈둥거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리고 온 하루가 바다로 이어지는 길만큼이나 아름답게 보인다. 나는 그 노예들을 잘 알고 있었다. 주인이 보물상자에서 풍로와 주전자, 유리잔들을 끄집어낼 때면 그들은 천막으로 들어선다. 그 상자에는 열쇠 없는 자물쇠, 꽃 없는 꽃병, 싸구려 거울, 낡은 무기들 같은 얼토당토하는 물건들이 가득한데, 모래 한복판의 좌초에 있는 이 물건들을 보면 난파선의 거품을 꿈꾸게 된다. 노예는 묵묵히 풍로에 마른 풀을 채우고 불씨에 입김을 불고 주전자를 채우고 삼나무를 뿌리째 뽑을 만한 근육을 움직여 어린 소녀만큼의 일을 해낸다. 그는 차분하다. 차를 후리고 단봉 낙타를 치료하고 음식을 먹는 놀이에 흠뻑 빠져 있다. 뜨거운 낮이면 밤을 향해 걸어가고 벌거벗은 차가운 별들 아래에서는 뜨거운 낮을 꿈꾼다. 사계절이 있기에 여름이면 눈의 전설을 지어내고 겨울이면 태양의 전설을 지어내는 북쪽 나라들은 행복하고 언제나 뜨거운 열기 가득한 열대지방은 슬프다.
하지만 낮과 밤에 따라 인간이 이 희망에서 저 희망으로 그토록 간단히 오가는 이 사하라 사막 역시 행복하다. 이따금 흑인 노예가 문 앞에 몸을 웅크리고 밤바람을 맛본다. 붙잡힌 신세인 그 무거운 몸에서는 더 이상 추억이 떠오르지 않는다. 위기에 당하던 순간 얻어맞은 일, 비명소리, 지금의 암흑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은 사람의 팔을 간신히 기억이 날까. 그때 이후로 이 흑인 노예는 마치 장님이 된 듯 느릿하게 흐르는 세네갈의 강물도 모로코 남부에 있는 새하얀 자기 마을도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가 된 듯 익숙한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기이한 잠에 빠져든다. 이 흑인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구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유목민족의 생활 주기에 엮여 그들과 함께 움직이게 되고 그들이 사막에 그리는 궤적에 영영 매어버린 이 노예가 그에게는 죽은 존재나 다름없는 저 자식과 과거, 가정을 공유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란 말인가. 오랫동안 위대한 사랑을 했다가 이를 상실한 사람은 이따금 자신의 고귀한 고독에 염증을 느낀다. 그래서 삶에 또 시시한 사랑에 겸허히 다가가 자신의 행복을 일궈낸다. 그들은 포기하고 노예가 되고 그저 만사태평하게 지내는 일이 좋다고 느낀다. 노예는 주인의 불씨를 자신의 긍지로 삼는다. 자 마셔. 주인이 가끔 포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든 피로와 열기가 식고 함께 서늘함을 느끼기 시작한 덕분에 주인이 노예에게 너그러워지는 시간이 온다. 주인은 노예에게 차 한 잔을 허락한다. 그러면 노예는 이 차 한 잔에 황송해하며 주인의 무릎에 입을 맞출 것이다. 이곳에서 노예에는 사슬에 묶여있는 법이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노예는 충직했으니까. 지위를 박탈당한 흑인 왕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그는 현명하게도 부인하고 있었으니까. 그는 이제 행복한 포로일 따름이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풀려나리라. 그가 너무 늙은 탓에 밥값이나 옷값을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에게 과분한 자유를 허락하리라. 그러면 그는 사흘 동안 천막마다 돌아다니며 자기를 써달라고 헛되이 청할 것이고 하루하루 쇠약해져 가다가 결국 사흘째 날이 저물 무렵 언제나처럼 현명하게 모래 위에 드러누울 것이다. 나는 주위에서 이런 식으로 노예가 발가벗은 채 죽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노예들이 맞는 이런 기나긴 임종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며 지내는 무어인들의 태도에는 전혀 잔인함이 없었다. 또 무어족 어린이들은 그 음울한 육신 가까이에서 놀면서 매일 아침 날이 밝으면 달라와 그 몸이 아직도 움직이는지 살펴보았지만 늙은 총을 비웃는 법은 절대로 없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질서였다. 누군가 노예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기라도 한 것 같았다. 너는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자도 돼. 가서 자려무나. 여전히 누워있는 그는 이제 현기증과 허기를 느끼기는 했지만 그에게 있어 유일한 괴로움인 부당함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는 차츰 땀과 뒤섞인다. 태양에 건조되고 땅에 받아들여진다. 30년 동안 일한 끝에 이제 잠과 땅에 대한 권리를 얻은 것이다. 내가 처음 마주친 죽어가는 노예한테서는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한탄할 상대가 없기도 했다. 나는 그에게서 체념하는 태도, 길을 잃고 기력이 다하여 몽상과 눈 속에 파묻히는 산사람이 보일 법한 그런 태도를 느꼈다. 나를 괴롭게 한 것은 그의 고통이 아니었다. 그가 고통을 느끼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한 인간이 죽을 때에는 어떤 미지의 세계가 함께 죽는 법인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는 영상은 대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다. 세네갈의 그 어떤 농원이, 모로코 남부의 그 어떤 하얀 도시들이 망각 속으로 빠져들고 있을까? 저 검은 몸뚱이 속에서는 그저 노예의 영혼이 잠들어 있어서 준비해야 할 차, 우물로 몰아가야 할 짐승 따위에 하찮은 근심거리가 꺼져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옛 기억이 되살아나 이제 그는 위대한 영혼으로 죽어가는 것일까? 나는 이것을 알 수 없었다. 단단한 두개골은 나에게 오래된 보물상자처럼 보였다.
어떤 색깔의 비단이, 어떤 축제의 광경이, 이제는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사막에서는 쓸모없어진 그 어떤 추억이 난파도 중 그 상자에서 빠져나가 버렸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 상자가 단단히 묶여 묵직하게 저곳에 누워 있었다. 죽어가기 전 최후 며칠 동안 이루어지는 거대한 잠 속에서 서서히 밤과 뿌리로 되돌아가는 저 사람의 의식과 육체 속에서 세상의 어떤 부분이 무너져 나가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저는 가축 무리꾼이었고 이름은 모하메드였죠. 흑인포로 바라크는 내가 알았던 노예 중 처음으로 저항한 사람이었다. 무어인들이 그의 자유를 침해했고 하루아침에 그를 갓난아기보다 더욱 헐벗은 인간으로 만들었다 해도 그건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다. 신이 폭풍을 보내 1시간 만에 인간의 수확물을 처참하게 망쳐놓은 일도 있는 법이니까. 하지만 무어인들은 물질적인 면보다 더욱 깊은 의미에서 그의 인간성을 위협했다. 다른 포로들은 밥값을 버느라 1년 내내 일하던 가난한 가축 무리꾼을 마음속에서 죽어가게 내버려 두었지만 바라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다 지쳐서 보잘것없는 행복 속에 들어앉아 버리듯 자신의 노예 신분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주인의 호의를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은 부재 중인 모하메드를 위하여 그 모하메드가 살았던 집을 가슴속에 남겨두었다. 텅 비어있기에 쓸쓸한 집이었지만 그 집에서는 다른 그 누구도 살지 않을 것이다. 바르크는 오솔길에 난 잡풀과 무료한 침묵 속에서 충직하게 죽어가는 백발의 문지기를 닮아 있었다. 그는 나는 모하메드 벤 루아우신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내 이름은 모하메드였지요. 라고 말했다. 그 잊힌 인물이 부활할 날을 꿈꾸면서 그 부활만으로 노예의 겉모습을 대번에 몰아낼 그날을 꿈꾸면서 말이다. 이따금 고요한 밤이면 그가 지닌 모든 추억이 어린 시절 노랫가락처럼 온전히 그에게 되살아나곤 했다. 한밤중에 무어인 통역사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이 마라카시에 대해 얘기하더니 물었죠. 고독하면 누구라도 이런 회상을 피해갈 수 없는 법이다. 마음속에 있던 낯선이가 예고 없이 깨어나 팔다리를 뻗어 기지개를 켜고 옆구리를 더듬어 여자를 찾는다. 그 어떤 여자도 결코 다가온 적이 없는 이 사막에서 말이다. 바르크는 그 어떤 샘물도 흐르지 않는 이곳에서 샘물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자기가 매일 밤 같은 별 아래에 자리 잡은 새하얀 집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거친 모직물로 지은 집에 살면서 바람을 쫓아가는 이곳에서 말이다. 그럴 때면 바르크는 신비롭게도 생생히 되살아난 옛 감정에 가득 차서 마치 그 감정을 끌어당기는 극점에 가까워지듯 나를 찾아오곤 했다. 자신이 준비되었고 모든 사랑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내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신호 한 번만 해주면 될 일이었다. 바르크는 미소를 지으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해 주었다. 우편물이 내일 떠나죠. 아가디리로 가는 비행기에 나를 좀 숨겨주시오. 딱한 바르크 영감. 우리가 반군지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를 도망치게 도와준단 말인가. 그 다음 날이면 무어인들이 어떤 학살, 도적질, 욕설로 복수할지 모르는 일이었는데 기항지 기관사 로베르그, 마르샬, 아부그랄의 도움을 받아 바르크를 사들이려고 시도했지만 뇌를 사려는 유럽인을 좀처럼 만날 수 없었던 무어인들이기에 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려 했다. 2만 프랑이요. 사람 놀리는 거요? 저 튼튼한 팔 좀 보시오. 그러면서 몇 달이 흘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